자, 이번 특종은 드디어 저희가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데스크죠. 동물 요정 박정윤 수의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그러게. 네. 저도 궁금한 게 그 네. 외국 사진 중에 그 주인하고 강아지 닮은 꼴 사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저희가 이 새 기자 얼굴과 닮은 꼴 한번 좀 찾아주신다면. 뭐 전 기자는 시추 얘기하셨고. 시추입니까? 뭐 아니, 패키니즈. 저는 사실 시추 덕후거든요. 네. 근데 정말 시추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추보다 사실 네. 프렌치 불독 닮으셨어요. 프렌치 불도 아,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하는데. 오기잖아요. 오기자. 아, 저요. 말티즈. 그렇게 작고 귀여운 스타일입니까? 네, 말티즈 닮았어요. 저는요. 저 안경 벗어. 누렁이. 네. 그 시골개 있잖아요. 그 누렁이. 아니요, 그러니까 도베르만? 도베르만 닮았어요? 닮았다고요? 사람들이. 자, 그럼 동물요정 박정현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2018 세상에 이런 개도 있다 싶고, 자, 이번 특종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저 다리 짧은 게 아닌가? 그렇죠. 요즘 반려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종입니다. 영국 출신 웰시 코기. 그리고 다음 사진 보세요. 오. 저게. 도베르만. 저를 닮은 강아지죠. 우아하고 귀족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용맹스러운 외모의 독일 출신 도베르만 핀셔까지. 그런데 이 두 개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종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이 성형수술을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강아지 성형수술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 꼬리 자르는 수술이라고 하면 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꼬리에 대변이 계속 묻거나 자주 부딪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는 수술이고요. 또한 귀를 자르는 단이 수술은 귀가 접혀서 귓바퀴가 귀를 막는 경우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 의료 목적으로 수술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위생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얼굴을? 네. 실제로요? 뭐 지금 아까 나온 웰시코기는 목양견, 그러니까 양을 모는 강아지였고 그 도베르만은 경비견이나 이런 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귀를 용맹스럽게 보이기 일부러 위해서 세운 거죠. 네, 귀 끝을 잘라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귀거든요. 저런 게 있어요. 네. 원래는 저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 저래야 되는데, 접혀야 네. 되는데. 귀를 세웠구나. 그리고 웰시코기는 이렇게 숲을 다니고 하는데 이 꼬리가 자꾸 부딪히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로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지금 뭐 목양 하나요. 거의 미용 목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외모 때문에. 강아지들에게 꼬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 꼬리를 흔들면서 어떤 꼬리를 세우고 아니면 눕히고 뭐 그래,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인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해를 하게 돼서 다른 개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소통을 생겨요. 못하는구나. 네. 아니, 근데 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극히 일부 동물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안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아요. 근데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없군요. 네, 보호자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2017년 7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3개월 된 새끼 사슴이 물에 빠져 익사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뭐죠? 자, 멀리서 달려온 개 한 마리가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었고요. 마치 해상 구조연처럼 헤엄쳐서 허우적대던 사슴을 물고서 안전하게 해변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어머야! 어머머, 살렸어. 아니, 대단하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개인가요?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칫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슴을 멋지게 구한 이 영웅 강아지는요. 롱아일랜드에 사는 마크 프렐리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스톰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슴을 해변으로 무사히 끌고 나온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사슴의 얼굴을 핥고 또 발로 쓰다듬으며 끝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야, 사후 대책도 안 아이고. 됐고. 물 많이 먹었나 보다. 이거 숨 쉰다, 숨 쉰다. 쌕쌕거리는 소리 들리죠? 이네요 그래도.
정말 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톰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주인인 마크 프릴리에게 보고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단체인 라스트 찬스 애니멀 레스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는요, 버려지고 또 주인을 잃어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반려묘, 반려견들에게 새로운 주인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스톰이 본능적으로 사슴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또 끝까지 사슴의 곁을 지킨 것도 마크에게 늘 보고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구조되어 목숨을 구한 새끼 사슴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보호소로 이송이 됐고요. 생명의 지장 하나 없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대단하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마크가 위기에 빠진 사슴을 망설임 없이 구한 스톰에게 상으로 개 전용 베이커리에 데려가서 정말 그날 원 없이 맛있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 포상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때 대충 칭찬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베이커리 가서 원 없이 먹여주는 것도. 예, 그 즉각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아까 아이가 계속 물에서 이렇게 계속 사슴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계속 칭찬하잖아요. 굿보이. 예. 굿보이. 그게 굿보이. 엄청난 힘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오면 늘 그 마크와 이제 스톰의 관계에서는 맛있는 걸 먹었을 거예요. 간식이. 그래서 인식이 있는 거죠. 자, 울릉도에서 약 2km 떨어진 동해 바다의 작은 섬 죽도. 죽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 이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새 정초부터 뭐 하는 네. 거야? 뭐 일본에서 일본에서 뭐 독도를 이제 죽도 다케시마 이렇게 불러서 죽도 하면 많은 분들이 반감이 있고 그곳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뭐 하는 겁니까? 그곳이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예. 아유, 자, 독도 절대 아니고요. 죽도는 해안 절벽과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울릉도의 부속 섬입니다. 있는 죽도네요. 아,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오케이. 아, 그런 섬이 있구나. 자, 그런데요, 우리도 잘 모르는 이 작은 섬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핫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뭐죠? 강아지인데? 밑에 뭐가 깔려 있죠, 지금? 화살표인가요? 사진들에. 로드맵 같은 거 아니에요? 죽도의 휴게실부터 저렇게 지도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쫄래쫄래 따라오는 이 귀여운 녀석은요. 자, 죽도의 마스코트이자 죽도의 홍보대사가 된 골든 리트리버 종의 마루입니다. 마루는 김유곤 이장님이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자, 2010년 지도가 촬영될 당시 이 마을에 강아지가 마루 단 한 마리였습니다. 자, 죽도의 광활한 자연은 마루에게 좋은 환경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친구가 없어서 참 외로워했다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섬을 방문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며 하루 종일 따라다녔던 겁니다. 아, 외로웠구나. 자, 누리꾼들은 카메라가 안 오면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네. 또 예쁜 풍경이 나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저런 마루의 모습에 완전히 울릭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아지와 산책하고 싶어질 때면 인터넷 지도로 죽도를 찾아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마루를 찾아 여행하는 가상 죽도 여행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요. 저도 지금 하고 싶어요. 나는 저 보고 죽도 싶어요. 가서 쟤 보고 싶어. 자, 죽도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마루의 근황, 저 오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추워서요. 잠시 울릉도에 있는 이장님의 지인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 다시 죽도의 마스코트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경주의 동경이처럼 대한민국의 혈통을 지킨 토종개가 또 있습니다. 이름마저 제주스러운 제주개입니다. 제주개. 자, 이 제주개는요, 무려 3,000년 전부터 제주도에 정착한 유서 깊은 토종견으로요. 2018년 황금 개띠에 딱 걸맞는 황금빛 털과 늠름한 체격이 특징입니다. 늠름하네요. 네. 그런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제주개가 일제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면서 모피용으로 쓰이고 이후 다른 종과 교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순수 혈통의 제주개는 더 이상 제주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좀 마음 아프네요. 제주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잊혀진 거죠. 하지만 1986년 6월 제주개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제주개 혈통 보존에 착수, 제주도 전역을 샅샅이 찾고 조사해서 드디어 일제강점기 이후 모습을 감췄던 순수 혈통의 제주개 3마리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제주개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견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2014년 7월 동시베리아의 작은 공화국 사하에 사는 카리나 치키토바는 연마을에 가는 아빠를 보고 둘도 없는 친구인 반려견 나이다와 함께 아빠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앞서가던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인적이 전혀 없는 시베리아의 숲 한복판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한편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자, 그리고 시작된 수색 작업. 하지만 광활한 시베리아 숲속에서 카리나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카리나는 실종된 지 9일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데요. 자, 그리고요, 설상가상으로 이곳은 구조대원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할 정도로 야생 곰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고요. 위험해라. 안타깝게도 모두들 어린 카리나가 살아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카리나와 함께 실종된 반려견 나이다가 집으로 돌아온 건데요. 자, 그리고 나이다가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이 구조대원들을 시베리아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 웅크리고 있는 거야? 네, 숲 속에 웅크리고 어머머. 있었던 겁니다. 야, 전 진짜 미스테리다, 저거. 무려 12일 만에 카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다가 옆에 없었으면 정말 카리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두 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카리나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구조됐습니다. 천만다행이네. (2017년 7월) 미국 미시건주 머스키건 거리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송 차량과 수십 대의 자동차가 거리 행렬을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한 해병 영웅을 위한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 폭탄 탐지견 세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조 폭발물 IED 탐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세나가 구별할 수 있는 폭발물은 자그마치 3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쟁 사상 최대 규모였던 모시타라크 작전 최전방에도 투입됐는데 이곳에서도 세나가 발견한 폭발물이 무려 400개 이상. 와. 이날 세나의 활약 덕분에 미군과 민간인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네요. 세나의 파트너였던 제프 드 영은 세나는 탈레반의 폭탄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주었고 추운 밤마다 체온을 나눠주기도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폭탄 탐지견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세나. 하지만 2014년 엉덩이 부상으로 은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 전역한 제프 드 영과 세나는 미국 동물보호협회를 통해 재회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던 그에게 세나는 친구이자 가족이 돼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쇠약해진 세나. 수의사의 검진 결과 뼈에 퍼진 암세포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아이고. 날이 갈수록 세나의 고통이 심해지자 결국 제프 드 영은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웅 세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주기 위해 이 같은 작별 인사를 준비했고요.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미 해군에서도 순국한 장병과 동일하게 세나의 장례식을 치러줬고요. 이 이야기를 접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날 장례식에서 제프 드 영은 세나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된 친구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약 1000마리가 넘는 군견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인간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군견. 이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야. 1924년 12월 알래스카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놈. 그런데 이 조용한 시골 도시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편도선의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1925년 1월 3살 된 남자아이가 사망하면서 의사는 공식적으로 디프테리아 감염을 확진했는데요. 이 디프테리아는 참고로 당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급성 전염병으로요. 치료약이 한시가 급한 상황, 하지만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와 철도도 운행하지 못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디프테리아를 치료할 혈청을 전달할 유일한 교통수단은 단 하나, 개썰매였습니다. 곧바로 알래스카 전역에서 개썰매 팀이 모였고요.
대대적인 혈청송 대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46도의 강추위 속에 그만 3마리의 개가 폐에 큰 손상을 입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 팀의 개썰매단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시속 100km로 몰아치는 눈보라, 그리고 영하 65도의 강추위 속에서 산전수전 그 자체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릴레이팀, 시베리안 허스키 발토가 이끄는 썰매팀에게 남은 거리는 126km. 이때는 가슴까지 쌓인 눈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썰매꾼인 군나르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돼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개인 발토의 안내를 믿고 그대로 내달렸고요. 썰매개들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듯 고된 역경을 견뎌 다시 레이스에 임한 끝에 결국 127시간의 레이스를 끝으로 임무를 완수해내고 맙니다. 정말 저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표시된 저거 보니까 정말 대장정이네요. 그 길이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저기 저 표시됐죠. 그렇죠. 자, 1950년대 후반 미국과 구소련은 누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낼 수 있을지 치열한 우주 연구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1957년 11월, 자, 미국보다 먼저 구소련에서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라는 강아지를 태워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라이카의 정체. 태어나자마자 우주견이 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모스크바의 거리를 전전하던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자, 주인에게 버려진 채 거리를 떠돌던 라이카는 어느 날 우연히 구소련 항공의학연구소 연구원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이후 다른 강아지 알비나, 무슈카와 함께 수개월간 우주견으로서 음식물 섭취와 배변 훈련, 무중력 상태 적응 등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자, 이 강아지들 중에서 유독 라이카가 습득력이 빠르고 성격도 온순해서 연구원들을 잘 따라 최종 우주견으로 선발됐습니다. 자, 그리고 1957년 11월 3일 라이카는 우주선에 홀로 탑승해 우주를 향해 힘찬 발길질을 했고요. 이후 스푸트니크 2호는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 자, 그렇게 라이카는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지구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러네요. 확률이 높지 않은. 네,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스푸트니크 2호에선 더 이상 라이카의 생명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라이카는 홀로 우주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눈을 감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이카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 몰랐네요. 그러게. 네. 그죠? 울컥하네요. 네. 라이카의 우주비행 덕분에 인류는 지구 생명체가 무중력 상태에서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후 라이카의 바통을 이어받은 스트렐카와 벨카는 우주 비행 후 무사히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결국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카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리는 우표 또 동상을 만들어 우주 영웅으로 칭송했다고 하는데요. 라이카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든 우주 비행이라는 값진 유산,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 마리의 노견이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했던 엣지인데요. 무려 6년 동안이나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한 뒤 한 대학병원에서 공혈견 임무를 맡게 된 엣지. 그런데 2011년 11월 공혈견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곧 은퇴를 앞둔 시점에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엣지의 공개 입양을 결정했는데 당시 엣지의 나이는 11살. 안타깝게도 노견의 경우에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엣지의 불투명한 거취 문제와 더 나아가 마약 탐지견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평생 마약 단속 현장에서 헌신한 이 탐지견들이 은퇴 이후 안락사된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관세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은퇴 탐지견들의 안락사 조치는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퇴견들에게 제2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엣지도 당시 새 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탐지견들.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